우선은 저는 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교육이. 목회자들이나 교육 전도사들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 부목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선 먼저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서 성도들에게 중독이 어떤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배워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냥 상담을 보내게 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이들을 끌어안기보다는 내쫓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중독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입니다. 디지털 중독 전문가 박종현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중독 영화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떤 자녀분들이나 또 이웃의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과 이 디지털 중독 전문가로 계시는 우리 박종현 박사님을 모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정말 이렇게 또 방송을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평소에 우리가 좀 가깝게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독 영화를 처음 만들 때 박사님께 여러 조언을 이제 좀 구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인가 14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코스타 이제 강사로 제가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중독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3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이제 유학생이죠. 그 저한테 오더만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대요. 이제 그러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이제 팀별로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과다 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 중독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사실 논의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또 비즈니스가 또 게임을 계속 해야지 또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만두라 또 뭐 아니면 계속 다니 이런 말을 못 하고 그냥 제가 예, 참 하기 싫은 말이지만 진짜 기도가 필요한 일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몰라도 박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을 하면 중독이 됩니까? 예, 중독이 됩니다. 지금 논란의 여지는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게임은 중독이 된다는 것들은 많은 중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중독으로 인한, 그러니까 게임이 중독이 된다는 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 인터넷이라는 걸 계속 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게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만드는데 개발비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개발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는 뭐 게임에 관련된 스토리 영상도 만들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복권 시스템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일종의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도박성인 그 요소까지도 이미 집어넣거든요. 거기에 중독성이라고 하면 게임을 할 때마다 흥미롭고 재밌고 내가 이것들을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는 그 긴박감이라는 밀고 땡기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임 안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야지만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계속 게임을 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미 현재 국내에서도 PC방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부터 시작해서 20대 젊은 부부가 신생아를 낳아놓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부터 그리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죽은 사람들. 그래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한 청소년, 중학교 3학년 청소년 아이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 엄마를 옥졸라 살해하고 나서
며칠 동안 엄마 시신 놔두고 게임을 한 이런 사건들까지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것들을 게임이라고 거기에 관여된 건 게임이었었거든요. 그들이 딴 걸 한 게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내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게임이 중독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또 한 성교 단체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할 때에 저는 이제 중독과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에 강의를 했고, 제 다음 순서에 또 강의를 오신 분은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강의를 하고 나서 이 게임을 개발한 크리스천 이 기업 대표가 강의를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 마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게임을 개발하신 분들은 왜 우리 잘못이냐 이렇게 해도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문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너무나 게임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역기능이 많으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게임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게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네. 자, 똑같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합법적 마약이라고 하는 술, 그리고 뭐 담배, 그리고 또 사행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복권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 뭐 정성 카지노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뭘 하죠? 말 그대로 적당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문제가 되니까 조심히 사용하라고 많은 경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경고문도 붙이고 이런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에 걸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담배 가게에 붙여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썼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뭐 사행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광고를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꾸 소리치고 뭐하고 하는데 금액이 올라가요. 마이너스 금액이 점점 올라가요. 뭐냐면은 도박 중독자의 뭐 80% 이상이 온라인 도박자다. 라는 그 광고가 나오면서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을 제시하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게임이 국가산업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고 긍정성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게임을 통해서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리고 사회에 안 좋은 해를 끼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에 게임 업체도 그렇게 드러나는 안 좋은 부분의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게임을 적당히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게임 업체 나름대로의 더 큰 노력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게임이 산업이고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이 워낙 방대하게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논리하에 이미 생겨나고 있는 안 좋은 문제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술을 먹고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일을 못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음주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고 가족 내 폭력의 문제가 더 커졌다라는 통계치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라고 얘기하면 이걸 게임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될까요? 사람이 문제냐? 이 사람이 게임에 폭력성에 노출돼서 그 폭력성 때문에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술과 담배와 도박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굳이 게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전부 다 같이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현재 게임 업체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고 보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르게 게임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또 놀이 문화 중에 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고 깝깝하고 또 이래 단절되어 있는 그 갑갑한 삶을 그래도 유일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그 게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의 변수가 돌출하게 되면 이제 과다 몰입하게 되고 이어지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이제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누구나 다 내가 이 중독일까 아닐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아들이 지금 중독인가 아닌가 내가 보기엔 많이 하는 거 아는데 내가 너무 또 오버하는가 막 이런 부모들이 다 이렇게 걱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어느 정도 사용해야지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시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은 중독이란 것들을 보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인 것 뿐이지 그 중독 전체를 시간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 하루 평균에 4시간 한다? 하루 평균 4시간. 그러니까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통상 한 서너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최근에 올해 연구된 결과로 보면은 한 50% 넘게 4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일주일을 곱한다고, 4시간씩 7시간을 곱한다고 해도 4, 7에 28. 하루 이상을 쓰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랑 비슷해요.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인터넷 사용 시간을 포함하면은 평균 24시간 이상을 넘어가고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거의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모든 아이들을 다 중독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시간을 놓고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는 다 중독자여야 되죠. 맞아요. 네. 그들은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게임을 해요. 근데 그들은 중독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프로게이머가 중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통제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독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뭐 내성,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특히 과정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게임 중독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스스로 게임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중독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스스로 게임을 멈출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닌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엄마가 그렇게 끄라고 얘기하는데 끄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누군가가 엄마나 아니면 아빠나 누군가 개입해서 선을 뽑아야지만 아니면 스마트폰을 뺏어야지만 멈추게 됐을 때 이때는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죠. 아, 제가 이제 또 캐나다에서 그 중독과 관련된 집회를 하고 이제 한 분이 저를 이제 차에 태우고 제가 있는 숙소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중독인가 아닌가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똑같은 하루에 6시간, 7시간씩을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아이와 여기에 있는 아이는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학교, 학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탁 짜여진 틀에 움직이고 있다가 사용하는 6시간과 프리하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이것도 더 심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면 더 좋은 대학은 갈지언정 일반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 스트레스는 없고 하니까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중독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중독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환경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인터넷 중독이 초창기 문제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이라는 걸 인정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중독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문제로만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세 나라의 특징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높은 학구열, 그리고 체계화된 학습 여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 놀이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나라들의 특징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인터넷망이 너무나 잘 깔려 있는 나라, IT가 너무나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 나가서 놀 수 있는 놀이 문화 자체가 어느 순간에 매우 빈약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뚝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지불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말뚝박기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놀 수 있는 문화가 엄밀하게 하면 다양하게 많았었는데 지금 밖을 나가보면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 놀이터만 가더라도 노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안 뛰어놀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엔 아이들을 그렇게 즐겁게 밖에서 많이 뛰어놀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학원으로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놀고는 싶은데 놀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들을 쉽게 접하고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문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아이를 양육하는 나이대가 40, 50대들이 소위 말하는 게임 중독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릴 때 청소년기에부터 컴퓨터와 게임과 인터넷을 즐겼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부모들이 자기가 즐겼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도 대물림하고 있는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대학생인데 학교 수업을 이제 못 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나 이 또 청년들이 지금 그 컴퓨터와 좀 더 친밀해지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지금 더 많아졌잖아요. 네. 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 인터넷 학습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좀 이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넷 학습이라는 부분에서는 목적성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는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인터넷 학습인 경우는 목표성이 명확한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목표가 명확하게 아이들이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인터넷 학습은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영상은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희 딸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인터넷 학습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는 웹툰을 보고 있어요. 제가 디지털 중독 전문가인데 아빠가. 네, 이런 모습들이 발견돼서 아니 너 공책을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그리고 교과서를 펴놓고 같이 보고 학습을 해야지 왜 이건 이거대로 틀어놓고 넌 요건 요거대로 보고 있어? 아빠 영상 보는 시간 30분인데 내가 30분 동안 어떻게 집중하고 이걸 볼 수 있어? 이것도 보고 이것도 같이 보는 거야. 그 이야기, 이것 때문에 방송에서 나오는 게 학습 격차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디지털 학습을 할 때는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옆에 같이 있어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아이랑 같이 내가 부모가 선생님 역할을 대신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학습을 같이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거지 아이에게 너 틀어놓고 봐 이것 자체는 학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은 그것들을 틀어놓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체크하는 요즘 인터넷 학습지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문제집만 푸는 거였다면 지금은 태블릿을 가지고 영상에서 선생님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듣고 푸는 방식인데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손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근데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답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쓰고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서구 사회의 유명한 선진국들에서 초등학교 학습에서는 온라인을 쓰지 않을까요? 이 이유가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재밌게도요. 초등학교에 전자칠판을 놓고 그리고 온라인 학습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온라인 학습은 엄밀하게 말하면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성인인 경우 내가 이미 조절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이미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과 관계하는 이미 학습이 어느 정도 습관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을 들을 때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 부분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성인 학습에도 뭘 하냐면요. 듣는 것들을 중간에 새겨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를 내버려요. 그래서 듣지 않고 문제를 안 풀면 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 이런 방법을 왜 썼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 학생은 그거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틀어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같이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학습이란 건 맞는 철저하게 부모가 옆에서 같이 아이와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틀어놓고 학습지를 옆에 같이 아니면 교과서를 같이 놓고 이것들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그 푼 것들을 확인해 주는 작업을 부모가 필히 해줘야지 아이들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 시대 자체가 점점점 좋아지리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어쩌면 또 더 나쁜 그 게임이나 디지털 중독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또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긴 하네요. 그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제 아이들 이제 하고 이 부모님하고 다툼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이 된 이게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보는 관점과 부모가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아이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 친구도 못 만나, 학원도 가지 말라 그래.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집에 있는 건데, 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즐겁게 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이가 즐겁게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 태블릿밖에 없는 거죠. TV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TV, 태블릿, 스마트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가 놀지도 못하니까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쟤는 학습 저거 한 30분, 1시간 하고 나머지는 깨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근데 쟤는 저걸 갖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사용 시간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된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서로 아이가 얼마의 시간을 어떤 걸 쓰는지 알게 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쓰고 있다는 게 화가 나는 거고, 아이 입장에선 할 게 없으니까 난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요것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부모가 귀찮으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줄어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랑 부모가 밖에 나가서 놀 수 없다 그러면은 굳이 태블릿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보드게임을 사서 같이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랑 같이 나가서 잠깐 산책을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조금씩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본인들도 안 나가고 뭔가 아이랑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히 아이가 스마트폰 보는 것 같고 신경이 온데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주시는 게 1차적으로 스마트폰의 다툼이 줄어드는 첫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 목적과 시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모든 스케줄, 우리가 생활계획표 옛날에 방학하면은 방학계획표 짜면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논다. 이런 계획표를 세워놨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건 방학도 아니고 계약도 아닌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계획표 없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루의 생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하루의 생활 계획표를 짜서 노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 이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쓰게끔 해야 돼요. 아이가 방에 들고 가서 문을 닫고 쓰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쓸 건지, 얼마를 쓸 건지를 서로 상의하에 정해놓고 쓴다면 다툴 일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맞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사실 부모도 많이 쓰잖아요. 네. 제가 좀 뭔가 그렇게 가르쳐야 할 부모도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밥 시켜놓고 다 자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고 진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이 부모들도 이 자격 조건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지금의 부모 세대가 게임 중독 1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던 세대, 그러니까 삐삐부터 디지털 전화기부터 뭐 아날로그 전화기부터 해서 PDA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바뀌는 디지털 기기들의 사용을 처음 접하고 처음 활용을 많이 하던 세대다 보니까 그들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빨리 소화하는 세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지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10년, 20년이 돼가다 보니까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들을 문제라고 인식을 못한 거죠. 근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기성세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활용만 해왔지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는 나는 문제없이 썼으니까 우리 애들도 문제없이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아이들은 좋은 학습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학습을 먼저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는 기성세대가 이미 써왔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점이 드러날 거라는 게 더 명확히 보이게 되죠. 그것들이 보임으로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본인 자체는 통제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예.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태세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어른들을 위한 이 중독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성세대가 디지털 중독이란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중독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중독이 등장을 했을 때는 기존의 부모들부터 디지털 중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잘 쓰게 만드는 법들을 배워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올바로 쓸 수 있게 지도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들을 교회가 좀 제공해주고 또 결혼하기 앞선 예비 부부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좀 시켜놓으면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중독 또 디지털 중독 이런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중독과 관련해서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N번방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음란물에 노출된 것은 아닌가. 제가 듣기로 한 교회에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음란물을 휴대폰으로 담아온 거예요. 그걸 또 혼자 본 게 아니라 여자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보여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수련회 제대로 못하고 다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N번방 사건만 하더라도 주동자들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죠. 정말 놀랐어요. 네. 예. 그리고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그 음란물을 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했더니 초기에는 3만 명, 지금 5만 명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1만 명 중에 10대 비율을 찾아봤더니 40%가 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번방을 이용한 N번방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아이들이 10대가 그 1만 명 중에 10대 애들의 비율이 40%를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인들에 비해서 10대 아이들은 돈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몇 명의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한 명이 N번방에 들어가서 영상을 사서 돈을 나눠낸 아이들에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것들을 보고 또다시 또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또 다른 아이에게 돈을 주고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또 한 명이 N번방에 들어가서 영상을 사갖고 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은 40%가 넘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서 사온 아이들이 또다시 밑에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돈을 주고 팔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수의 아이들이 생겨나겠어요. 그럼 계속 범죄가 지금 이어지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밑에 하위 단계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저는 40% 넘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N번방에서 그 영상을 사서 뿌린 아이들의 밑에 아이들까지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3만 명에서 4만 명, 5만 명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할 때도 이 얘기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해요. 중학교만 되더라도요. 음란물을 보고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요. 왜 그렇죠? 아니 초딩이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음란물 보고 앉아있냐고. 중학생쯤 됐으면 이제 실습을 해야지. 어디서 아직까지도 야동이나 쳐보고 앉아있냐. 이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성행위를 하는 거에 모든 사고의 포커스가 모여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보는 거는 초등학교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본인들이 음란물을 접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 아니면 성인 시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설마 제가 뭘 한다고 음란물을 받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거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10대 아이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대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은 음란물을 봤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 이전에 성경험률이 40%가 넘어요. 대학 이전에. 이거 최소 수치입니다. 최소 수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10배를 더하라고 돼 있어요. 10배를 더하라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남성은 70%가 넘고요. 여성은 60%가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에 관대한 인식과 성을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린 시절에 노출된 음란물의 영향력이 매우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 세대에 딱 기억을 하면은 컴퓨터로 보다가 엄마가 딱 들어왔는데 모니터 화면은 껐는데 스피커를 못 켜서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걸렸다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많이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로 넘어가요? 스마트폰이나 타블릿으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내가 화면을 들고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들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SMS가 발달하면서 그냥 사이트를 클릭만 해도 그 음란물 사이트에 연결이 돼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영상물을 봤을까 안 봤을까라는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제를 아이들이 이런 음란물에 노출될 거라고 전제를 해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수 없네요. 그렇죠. 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냥 다만 그 음란물을 많이 봤느냐 적게 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안 봤다? 즉 안 봤을까요? 안 볼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죠. 그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럼 박사님, 근데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 또 교회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이 다음 세대의 이 중심 세대들이 그냥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이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교회의 역할이 또 나오네요. 교회가 지금 이 부분들이 진짜 밀도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이들을, 그죠? 그러면 이 N번방 이런 사건들이 좀 거치면서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는데 애가 보고 있어요. 그 완전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는 껐는데 소리만 들렸다는 뭐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봅니까? 음란물을 본다는 것 자체는 엄마, 아빠가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몰래 보면서도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 빨리 꺼버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였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아이가 음란물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차례 봤는데도 부모가 모르는 거야. 내가 뭘 보는지 모르니까 아이가 뭐 하겠어요? 방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부모가 모르니까 뭐요? 아, 내가 봐도 뭐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방심이 어느 순간에 부모 눈에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아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걸 봤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된 횟수가 조금 많을 수 있겠구나는 전제해 놓고 봐야 돼요. 그럼 정말 대화가 필요하네요. 이제. 그렇죠. 네. 정말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걸 보게 되면 본인도 당황하고 걸린 아이도 당황하게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희 새끼 엄마가 스마트폰을 이런 거 보라고 사줬어? 라고 혼을 내고 때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도 당황했죠. 부모 입장에서 화를 났지만 아이를 이렇게 억압을 하고 폭력적인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폭력을 피해야 되고 뭐 같은 상황에 피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되고 엄마 이거 아니야. 이거 나은 거 나도 모르게 눌렀는데 나온 거지. 엄마 왜 나 봅니다 하고 이런
화냄이 더 일어나게 되고 맞아요. 반성도 더 하지 않고 오히려 걸림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또다시 음란물로 푸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딱 보는 게 걸렸을 때는요 정말 화가 나지만 화를 조금 누르시고 잠깐 나가서 5분이나 10분 정도 내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들어가서 엄마랑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네가 본 걸 가지고 엄마랑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선 나오셔야 돼요 그럼 그 사이 아이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음란물을 지우고 그리고 당연히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정리하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만났을 때 아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엄마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도 아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는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간 걸 같길래 나도 모르게 눌렀는데 그 음란물이 나온 거야. 아니면 내 친구 누구 알지? 걔가 뭐라고 보내줬는데 나도 모르게 봤는데 그거야. 그래서 나 이거 다 지웠어. 엄마 나 다시 이런 거 안 봐. 아 엄마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는 네가 음란물을 보고 있을 때 엄마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놀랬겠니? 엄마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봄으로 인해서 나는 우리 아이, 너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도 많이 됐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내 감정은 어땠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봐 엄마는 두려워서 아빠는 두려워서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감정 표현을. 그러고 나서 아이랑은 우리가 이런 일이 똑같이 너도 당황하고 엄마도 당황하는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니? 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놓고 공개된 장소에만 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네가 똑같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네가 거기에 따른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규칙을 좀 세워서 뭐든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됐을 때 그땐 잘못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 실수로 끝나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고 그 기회를 아이가 받아서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고 실수를 해서 실수가 아닌 죄라는 걸 알고 저질렀을 땐 거기에 따른 처벌과 또 다른 방법들이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해소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결국은 이런 음란물과 관련돼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심지어는 뭐 가장 심한 중독이 성중독이다, 음란물 중독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건강한 성생활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더 좀 세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요. 예, 이게 지금의 세대차라는 부분이 커진 이유가 이거거든요. 네. 지금 간호학회 연구 결과에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20대 직장 생활하는 여성의 사회생활하는 여성 중 4명당 1명이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예. 이게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20대들은 매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우리 기성세대들은 매춘이라는 부분들을 강제성, 그리고 뭐 납치돼서 맞아요. 네. 빚에 팔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종의 싫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20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20대는 이 시기에 내가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 서비스 산업이란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다른 직업에서 마이너스, 실제 제가 만나서 상담한 친구가 쇼핑몰을 3개 운영해요. 쇼핑몰을 3개 운영하는데 쇼핑몰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저녁에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다라 하면은 3, 4천을 번대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낮에 하는 사업에 돈을 계속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룸사롱 같은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냥 주 5일 근무만 하더라도 3, 4천을 그냥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또 20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쓰는 구조에 서로 익숙해지고 그것들은 나이 먹으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성을 사고 파는 것들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그들 안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좋아하는 선배가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랑 자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잘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자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성인식은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일본과 미국의 개방적 성인식이 이미 그들에게는 만들어져 있는데 기성세대 성인식은 아직까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많이 망가지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오히려 유흥산업은 그대로예요. 일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터졌던 게 뭔지 아세요? 도쿄 유흥가에서 터진 거예요. 도쿄 유흥가에서 쓰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종교에서 터졌고요. 식당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건강, 마케팅에서 터졌죠. 저는 하나 더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유흥업소에서 분명히 터질 겁니다. 근데 그 유흥업소에 터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할 때 그런 데 지금 이제 막고 있는 이유가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유흥업소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단속을 피해서 또 다른 유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요, QR코드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걸로 다 갖다 찍어 놓고 해요. 그리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한 접대 여성이 몇 명의 손님들을 상대하겠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걸리면 전체 아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찾아낸다고 봐요. 어떻게 이제 N번방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꼬리를 물고 엄청나게 이제 넓은 부분까지 보게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또 음란 중독이다 이런 걸 한번 알게 됩니다. 박사님 어느 날 그 이제 통신요금을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요금이 많이 늘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이런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몰래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면서 생기는 경우라고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좀 아이들에게 언제쯤 이런 또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도 좋은지 이런 묻고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그 소액결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액결제로 인해서 게임 회사와 통신 회사와 고객 간의 다툼도 제일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요, 소액결제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현재는. 그래서 부모가 내가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소액결제가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또 소액결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부모들과 같이 상담을 오는데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요. 많게는 제가 상담했던 애들 중에 많게는 750만 원? 근데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도 게임 중독 1세대야. 그러니까 부모도 게임 아이템, 아빠도 게임 아이템을 사고 아이도 아빠 신용카드나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산 거죠. 그래서 딱 1년이 지나니까 카드 합산을 하잖아요. 요금 합산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게임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안 샀는데 1년 지나니까 게임 아이템을 산 게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들이 아빠 명의 핸드폰과 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게임 아이템을 샀고 그게 750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음란물도 그렇지만 게임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호기심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한되고 자꾸 못하게 하니까 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게임 회사의 하나의 전략도 같이 숨어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유료로 게임을 만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속을 잘 안 해요. 게임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돈을 내고 게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무료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유료가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서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게임은 무료로 만들 때 게임을 잘하기 하기 위해서는 게임 아이템을 사는 구조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을 게임을 하더라도 돈으로 아이템을 산 사람들은 레벨도 훨씬 더 빨리 오르고 게임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뭐요? 게임 아이템을 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스마트폰 게임의 모든 것들, 온라인 게임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전부 다 게임은 무료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현금을 주고 게임 머니를 주고 사는 구조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게임을 잘하려면 돈만 있으면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게임 아이템을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아이들의 용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용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몰래 훔쳐야 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의 휴대전화를 몰래 명의도용을 해서 소액결제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부모가 알게 되고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음란물 중독하고 비슷해요. 대화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아이의 이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알았을 때는 당연히 아이에게 몇 시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 너랑 엄마랑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하고, 다른 부분은 음란물하고 다른 부분은 이거예요. 아이는 그 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게임은 계속 해야 돼. 근데 게임을 계속 하려면 아이템은 계속 사야 돼. 근데 내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아이에게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아이를 혼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또다시 나쁜 짓을 해서 게임 아이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아이랑 규칙을 세우는 거죠. 네가 게임을 하는 걸 엄마가 막진 않겠어. 그리고 게임의 아이템이 필요하면은 그 대신 전제 조건은 프리맥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할머니 규칙처럼 엄마가 시키는 무슨 것들을 하면은, 그리고 아니면 네가 학교에 등수를 몇 등까지 올리면은 엄마가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현금을 줄게, 아니면은 기프트 카드를 사줄게. 그걸 가지고 네가 게임을 즐겁게 즐겨. 미국 쪽에선 이걸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의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아이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마트에 가서 기프트 카드를 사주고 5달러, 10달러, 15달러. 그럼 아이는 그걸 긁어서 거기에 쿠폰을 입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게임을 즐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게임은 무조건 안 좋아. 게임 아이템을 돈 주고 사는 건 안 돼. 라고 해서 무조건 억누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게임을 하더라도 시간과 목적을 갖고 쓰게 하고, 그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면은 엄마에게 엄마 나 이런 걸 도와줄 테니까 엄마 그러면 나 5,000원짜리 하나 사줘. 10,000원짜리 하나 사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가 게임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 부모가 통제가 가능해지고요. 아이가 어떤 게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겠죠. 이게 오히려 게임을 못하게 하게 막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아이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의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스마트폰 언제 사주는 게 좋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에 가장 좋은 거는요, 뇌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고 기다리고 배우고 규칙을 학습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아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22살에서 25살까지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뇌 전두엽의 기능이 완성된 이후에 스마트폰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는. 근데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에 대한 통신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와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채팅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때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부모들이 많은 고민을 해요. 가장 좋은 부분은 그나마 중간선을 잡는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발달 과정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배우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타심과 배려와 그리고 참는 것들이 1차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를 12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사주는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때 사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른 태블릿을 통해서 부모가 적절하게 통제하는 선에서 새로운 그 디지털 기기의 사용 습관을 좀 규칙화시키고 습관화시킨 이후에 줬을 때 좀 더 문제가 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인터넷과 관련된 또 디지털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지금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있는데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선순위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왔던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선한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중독만큼 강하게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중독 사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회가 중독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됐을 때 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교육이. 목회자들이나 교육 전도사들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 부목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선 먼저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서 성도들에게 중독이 어떤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배워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냥 상담을 보내게 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이들을 끌어안기보다는 내쫓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는 상담이 기독교 신학 안에서 필수가 됐듯이 중독 또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 과목으로서 교회 안에서 중독 사역을 어떻게 하고 중독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상담이란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란 부분을 교회 안에서 하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제가 중독 전문가로서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저 집엔 중독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느 누가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서 요즘은 그나마 예전에 초창기 교회 안에 상담소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상담소 안 갔어요. 왜냐면 저기 가면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거거든. 지금이야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당연히 심리적 문제가 있으면 교회 상담소가 상담받는 게 당연한 건데 초기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중독은 더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큰 교회와 주변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 중간에 조그만한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 중독 상담사를 배치해서 함께 지원하고 함께 지원하고 공동으로 지원하고 큰 교회는 크게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지원하고 교회 안에서 중독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 가서 교회에 좀 떨어진 건 이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상담을 받고 나서 상담자는 각 교회에 어느 교회에 누가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분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들을 보이지 않게 잘 도와주셔서 회복을 좀 도와주게끔 이렇게 서로 연계된 시스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교회도 살고 작은 교회도 살고 그리고 성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교회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가 있다면은 그 노예나 시찰 그렇죠. 이런 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전문 상담사를 왜냐하면 목사가 못할 영역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전문 상담사들을 좀 이렇게 모셔서 함께 동역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디지털 중독이나 또 이제 인터넷 중독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음란물 관련돼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더 비대면 시대 때에 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흔들려서 이런데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목사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는데 못하신 게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부모들, 가정의 체면이라는 것 안에서 숨겨지다가 치약의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마지못해 도움을 요청해서 정말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는 일들도 매우 힘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삶에서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문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박종현 박사님을 모시고 중독과 관련된 처음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파이오니어 21 연구소가 한국 미래소망과 함께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박종현 박사님께서 온라인 형태이든 아니면 전화든 아니면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독이라는 문제가 현실 눈앞에 이렇게 다 우리에게 다 다가온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중독의 문제는 피할 수 없죠. 또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중독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사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중독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